이스터 섬으로 더 잘 알려진 라파누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칠레 해안에서 3,540km 떨어진 광활한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은 섬뜩한 모아이 석상으로 가장 유명해요. 이곳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문자 체계 중 하나인 롱고롱고의 본고장이기도 해요. 이 문자는 27개의 작은 목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역사가들은 이 목판의 실제 역사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이 이 섬에서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2세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라파누이족의 고향이었죠. 그들은 17세기에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태평양에 고립된 채로 살았습니다. 유럽인들은 많은 문제를 가져왔고 원주민 인구의 극히 일부만 살아남았어요. 그 후 19세기에 유진 아이로드라는 선교사가 이 섬에 가서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목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목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섬에 수백 개가 있으며 모든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기록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건 아니에요. 27개만 남아있어요. 그중 일부는 비바람에 심하게 훼손되거나 불에 타거나 다른 이유로 손상되었고 현재 전세계 박물관과 개인 소장품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 언어 유물 중 일부는 유럽인들에 의해 타히티로 그리고 유럽으로 운반되어 이스터 섬 자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4개의 성스러운 목간은 로마의 한 교회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번에 발견된 것이 바로 그 목간입니다. 수년 동안 역사가들은 이 문자 체계가 섬 주민들이 직접 만든 것인지 아니면 유럽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그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나무, 숯 등과 같은 모든 유기물질에는 탄소 14라는 소량의 방사성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다하면 탄소 14의 흡수가 중단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있던 탄소 14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시료에 얼마나 많은 탄소 14가 남아있는지 측정하면 이 시료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많은 화석과 유물의 연대를 이 방식으로 알아내요. 그래서 연구진은 몇몇 롱고롱고 목간의 연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 3개는 18세기 또는 19세기에 자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유럽인들이 도착한 시기와 일치해요. 그중 하나는 유럽인들이 이 섬을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라파누이족이 이 문자 체계를 직접 만들었다고 믿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롱고롱고는 유럽 언어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를 해독하는 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영어와 달리 이 언어는 400개가 넘는 독특한 상형 문자를 자랑하는데 그중 어떤 것도 알려진 문자 체계와 유사하지 않아요. 이 언어를 해독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둘째, 목간 중 하나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인 1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목간의 재료가 된 나무가 언제 벌목되었는지만 알려줄 뿐 그 위에 글이 언제 쓰여졌는지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할 목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언젠가 가져다가 무언가를 쓰기 위해 잘린 나무를 200년 넘게 보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요. 목재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글씨보다 몇 세기나 더 오래된 유목을 재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고학에서는 오래된 나무 문제라고 해요. 또한 목간은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아 보여요. 목재를 손상시키는 벌레,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리됐어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죠. 목간에 적혀있는 내용이 무엇이든 라파누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추측과 단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롱고롱고가 수메르인이나 이집트인처럼 독자적인 문자를 발명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파누이 언어에서 로고는 낭송하다 또는 선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터 섬의 엘리트들, 대부분 남성들만이 이 문자를 알고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식민지화 이후 그들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진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해요. 첫째,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종류의 문자인지 의견이 분분하고 심지어 이것이 그들의 언어인지도 확신하지 못해요. 게다가 원시적인 형태의 문자인지 아니면 완전히 발달한 시스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19세기에 언어학자 스티븐 로저 피셔는 자신이 롱고롱고의 구조에 대한 암호를 해독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 목간이 우주 생성론을 전달한다는 것이었어요. 우주 생성론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자연현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동폴리네시아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고대 전통과 문화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간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별이나 산과 같은 자연의 다양한 측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는 엘리트만이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셔는 롱고롱고가 표의 문자와 그림 문자가 혼합된 시스템으로 어떤 기호는 음성 단어를 나타내고 어떤 기호는 아이디어나 개념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를 해독하는 것은 광범위한 기억력과 문맥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기호가 완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힌트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언어 전문가들은 그의 이론을 구성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피셔는 이 가설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목간을 보면 사람, 동물, 식물, 기하학적 모양 등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새가 몇 마리 있는데 그중 하나는 라파누이 사람들이 마케마케신과 연관시키는 구남새처럼 생겼어요. 물고기, 진해 등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상형 문자는 그렇게 보여요. 그냥 예술이나 장식의 한 형태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형 문자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구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손을 들고 있는 사람 모양을 나타내는 여러 기호가 있지만 머리 모양만 다를 뿐 동일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독특한 글쓰기 방식에는 역좌우 교대서법이라는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한 줄 건너 각 줄이 거꾸로 뒤집혀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왜 각 줄이 끝날 때마다 목간을 거꾸로 뒤집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상징 뒤에 어떤 종류의 시스템과 조직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매일 이 목간을 사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AI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잃어버린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보이니히 필사본과 같은 다른 미스테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학계에서는 2023년 머신 러닝 챌린지인 베수비오 챌린지를 개최하여 고대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의 수수께끼를 풀기도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후 화산 진흙 속에 묻혔어요. 실제 두루마리는 매우 부서지기 쉬워서 해독하는 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하지만 디지털 스캐닝과 머신 러닝을 활용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필로데무스라는 에피쿠로스 철학자의 개인 서재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두루마리는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그리스 철학과 라틴 문학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이 담겨 있어요. 더 많은 두루마리를 해독하면 로마 제국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파타고니아의 석호에는 특이한 작은 생명체 군락이 살고 있는데 이 생명체들은 인류 최초의 생명체 중 일부입니다. 아무도 이들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과학자 브라이언과 마리아가 파타고니아의 특정 지역을 탐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파타고니아는 아르헨티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강 근처에 머물며 사과, 배, 알팔파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부 농부와 양 목장주만 거주하고 있을 뿐 인구는 거의 없습니다. 오래전에는 인디언 부족이 살던 거칠고 먼 곳이었어요. 이번에는 인류보다 훨씬 오래전에 나타난 생명체의 흔적을 따라가 브라이언과 마리아가 발견한 흥미로운 미생물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거친 도로를 9시간 동안 운전해야 했어요.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35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샘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 브라이언은 자신이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석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날 소규모 팀은 차를 타고 운전이 너무 힘들어지기 전까지 최대한 멀리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길은 계속 하이킹을 했어요. 강렬한 햇빛을 견디기 위해 물을 들고 가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소금으로 된 슬러시에 무릎까지 가라앉기도 했어요. 그 위에는 물이 완벽하게 맑은 12개의 석호가 있었습니다. 그곳 자체는 매우 산성이고 짠물과 강렬한 직사광선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아주 오래전 지구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에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브라이언은 석호를 조사하다가 특이한 미생물을 많이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르는데 너무 작아서 현미경 없이는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여서 거대한 군집을 형성해요. 과거에는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특이한 종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지구의 초기 단계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노박테리아는 그 당시 중요한 존재였어요. 최초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산소를 생산하지 않고 그저 평화로운 삶을 살던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층을 형성해서 서로 겹겹이 쌓아 올려 적어도 일부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박테리아는 모래와 끈적끈적한 액체를 이용해 서로를 밀착시켰습니다. 브라이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였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보통 1m 이상까지 자랍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건 폭이 5m, 높이가 몇십 센티미터에 달해 다른 곳에 서식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화석화된 것들은 훨씬 더 컸어요. 오래전에는 공룡을 잡아먹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룡이 지금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었어요. 또한 오늘날에는 이보다 더 빠르고 거대하게 성장해서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유기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푸나 대 아타카마의 해발 높은 곳에 위치한 매우 염분이 많은 석호처럼 다른 생명체가 거의 살 수 없는 희귀한 곳에서만 생존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발견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가장 유명한 생명체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좋은 예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실제로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화석은 35억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증거에 따르면 약 40억 년 전에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해요. 아마도 그 당시에도 일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 지구는 많이 변했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곳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 세계에서 본 적이 없는 이국적이고 이상한 짐승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우주의 다른 곳에서 생명체를 찾는 것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화성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은 여기가 아주 오래전의 붉은 행성의 모습과 비슷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곳을 자주 방문해요. 화성의 고대 암석에 화석이 숨어 있다면 이 스트로마톨라이트처럼 생겼을지도 몰라요. 얼음 밑에서 고대의 잃어버린 세계가 발견된 남극 대륙이 그 비밀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남극이 항상 이렇게 춥고 고립된 눈과 빙상으로 이루어진 땅이었던 건 아니에요. 한때 남극은 지금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아라비아 반도, 인도 대륙과 함께 곤드와나 초대륙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분리되어 독자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다른 땅덩어리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해안선이 형성된 거죠. 하지만 남극은 그 당시에도 다른 많은 면에서 달랐습니다. 남극은 웅장한 숲과 생명으로 가득한 강으로 덮인 땅이었죠. 과학자들은 레이더와 인공위성을 이용해 얼음 아래에 숨은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인도양에 가까운 이 고대 땅은 미국 메릴랜드주나 벨기에만큼 넓었어요. 1,400만 살이 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3,400만 년 전에 형성됐다는데 이는 남극 대륙이 완전히 얼어붙기 훨씬 전의 일이에요. 처음에는 파타고니아의 날씨나 뉴질랜드 태즈메니아의 추운 온대우림처럼 기온이 높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열대 기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서늘해지면서 강과 가까운 언덕에 작은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계곡을 덮은 얼음 때문에 계곡은 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점점 더 낮아지면서 거대한 얼음층이 대륙 전체를 덮어 오래된 빙하를 숨겼죠. 강이 이 잃어버린 세계를 형성한 건 오래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3.2km 두께의 얼음으로 덮이기 훨씬 전이에요. 이 지역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고지대와 산으로 가득 찬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남극 대륙에 형성된 얼음으로 인해 이 지역 전체가 매우 차가웠기 때문에 지형이 더 이상 침식되지 못했어요. 즉 수백만 년 동안 얼음 아래에서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됐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건 화성 표면보다 얼음 아래에 숨은 이 땅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적다는 거예요. 화성을 더 많이 탐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빙상을 뚫어 그 아래 퇴적물 샘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얼어붙은 고대 동식물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린랜드에서 200만 년 전 샘플을 채취할 때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도 비밀의 세계가 있습니다. 대륙 북부의 암석에서 약 60억 년 전에 고대 생물체가 발견됐어요. 이 미세한 생명체들은 진핵생물이라는 과에 속합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이 과의 구성원에는 식물, 곰팡이, 동물, 심지어 아메바처럼 세포가 하나뿐인 작은 유기체까지 포함돼요. 인간을 포함해 세포의 핵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가장 오래된 조상 중 한 명으로 가계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은 마지막 진핵생물 공통조상이라고 불리며 20억 년 전에 살았어요. 이 고대 유기체는 박테리아보다 더 복잡하고 컸습니다. 아마도 박테리아를 사냥하는 지구 최초의 포식.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우연한 발견은 낡은 겨울 자켓 속에서 $10짜리 지폐를 발견한 거였어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수백 년 전에 지하도시를 발견하거나 백만장자가 된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벨크로는 일상적인 숲속 산책에서 발명되었고, 켈로그 콘플레이크는 부러진 치아에서 영감을 얻은 데다 플레이도우는 우연히 쓰러져가는 제국을 구해냈어요. 1968년 전기기술자 존 윌리엄스는 땅에서 전기 플러그처럼 생긴 무언가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것이 작은 바위에 박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문명, 산업단지, 공항, 공장, 전자플랜트에서 멀리 떨어진 북미의 한 시골 지역에서 이 돌을 발견했습니다. 단단한 화강암 돌에 박힌 이 전자조각은 애니그말리스라는 별명과 $50만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윌리엄스의 주장처럼 우주에서 온 일부 방문객이 남긴 기념품이 아니라 큰 사기극일 뿐이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이 암석을 발견한 사람은 이 암석이 일종의 전기 커넥터인 고대 기술의 진짜 조각임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만약 이 작은 발견이 허구가 아니라면 인류 또는 과거의 다른 문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은 19세기 인류보다 훨씬 이전에 전기를 전송하는 방법을 발명했을 거예요. 그는 과학자들에게 바위를 깨지 않고도 자신이 발견한 것을 살펴보고 그 실체를 밝혀내자고 제안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어요. 윌리엄스는 엔지니어와 지질학자에게 자문을 구했고 두 사람 모두 전자부품에 접착제 흔적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용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질학적 분석에 따르면 약 10만 년 전의 암석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추정돼요. 존 켈로그 박사는 규칙적인 운동과 마사지, 충분한 물 섭취를 하면서 나쁜 습관, 카페인, 육류 섭취를 하지 않는 생물학적 생활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그는 미시간에 있는 한 건강연구소를 인수했어요. 그는 한번 밀가루, 귀리, 옥수수 가루를 섞어봤어요. 통곡물을 고온에서 구우면 위장에 더 편하고 전반적으로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혼합물을 2번 구워 쿠키를 만들었는데 한 환자가 그 쿠키에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켈로그 콘플레이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버전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켈로그의 아내 엘라와 그의 동생 윌은 다른 가족 및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콘플레이크를 만드는데 자신들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요. 회사 전설에 따르면 1898년 어느 날 밤 밀가루로 만든 시리얼 반죽을 너무 오래 방치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얇게 펴면 약간 곰팡이가 핀 반죽이 오븐에서 바삭하고 맛있는 크고 얇은 플레이크로 변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윌 켈로그는 레시피를 계속 수정하면서 밀이 아닌 옥수수가 더 바삭하고 맛있는 플레이크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브랜드인 켈로그 콘플레이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어요. 스위스 엔지니어 조지 드 메스트랄은 반려견과 산책을 나갔다가 나중에 우주로도 가게 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돌아왔습니다. 숲에서 돌아온 드 메스트랄은 자신의 바지와 강아지의 털이 새꼬막 식물의 작은 가시로 덮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옷이나 모피의 고리에 달라붙는 작은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자연적인 기술을 재창조해서 실용적인 용도가 많은 매우 강력한 파스너를 디자인하기로 결심했어요. 몇 년 동안 다양한 소재를 테스트한 끝에 마침내 나일론이 완성됐습니다. 또한 섬유를 적절한 크기, 모양, 밀도로 직조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직기를 설계해야 했어요.
드 메스트랄은 프랑스어로 벨벳과 후크를 의미하는 벨크로를 세상에 소개하기까지 총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이 옷의 지퍼를 대체하기를 바랬지만 패션계에서는 벨크로가 값싸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960년대 우주비행사의 우주복과 헬멧에 벨크로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벨크로는 신발부터 장난감, 비행기 좌석 쿠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석탄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그을음이 남았는데 특히 벽지에 그을음이 잘 보였어요. 쿠톨 프로덕츠는 벽지 클리너를 판매한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50년대에 들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스, 석유, 전기로 전환하면서 그을음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어요. 쿠톨 프로덕츠의 주인은 사업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시누이가 벽지 클리너로 명절 장식을 만들 수 있다는 글을 읽었어요. 그녀는 보육원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모델링 클레이는 학생들이 다루기에는 꽤 어려운 재료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재료를 다양한 모양으로 성형해 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름을 제안했어요. 플레이도우라고요. 당시 쿠톨 프로덕츠는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시스와 마샬 백화점 쪽에서 이 새로운 장난감에 관심을 갖고 판매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흰색 한 가지 색으로만 출시되었던 플레이도우는 곧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확장됐습니다. 또한 원래 레시피를 몇 가지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혼합물은 여전히 벽지를 청소하는 데 사용되었을 때와 거의 동일해요. 도시전설에 따르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플레이도우 컴파운드를 가지고 재미있는 공장 플레이 세트에 넣으면 지구를 300번 감을 수 있는 뱀이 나온다고 하네요. 터키의 한 남자가 집을 수리하던 중 지하실의 벽을 망치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벽 뒤에서 고대 지하 도시로 이어지는 터널을 발견했어요. 터널은 더 많은 터널로 홀과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오래전에 버려진 18층짜리 지하 단지였고 한 명의 주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천 년 전에 건설된 데린쿠유는 최대 2만 명이 살던 도시였어요. 누가 지었든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부드러운 암석으로 터널을 만들기는 쉽지만 동굴이 생기면 큰 위험이 따르니까요. 데린쿠유의 어떤 층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이 도시에는 15,000개가 넘는 샤프트가 있는 복잡한 환기 시스템이 있었어요. 상층부는 환기가 가장 잘 되는 곳으로 거실과 침실로 사용됐습니다. 낮은 층은 주로 창고로 사용되었지만 지하 감옥도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가축, 학교, 수녀원, 작은 교회를 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살림학 교수인 존 마틴은 어느 날 밤 위스콘신주의 숲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외선 손전등을 캐노피에 비춰 자외선 아래에서 빛나는 이끼, 곰팡이, 식물, 개구리를 관찰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새 모이통에서 날다람쥐의 소리를 듣고 손전등을 비추자 다람쥐가 분홍색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수는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동료는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박물관에 있는 날다람쥐 가죽을 살펴보고 이 분홍색 빛이 날다람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했어요. 그들이 살펴본 거의 모든 날다람쥐 표면에서 동일한 형광 분홍색이 나타났어요. 날지 않는 다람쥐는 전혀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퍼핀이나 카멜레온처럼 형광색을 띠는 다른 동물은 자외선 아래에서 파란색으로 빛납니다. 형광털을 가진 유일한 포유류는 약 20종의 주머니쥐예요. 이들은 서로 다른 생태계의 코스텔로를 만나보세요. 브라질 산호초 문어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문어가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그를 지켜보면서 그가 악몽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때 몸 색깔이 변하고 거친 움직임을 보이고 물을 내뿜고 심지어 먹물을 내뿜기도 했어요. 그들은 한동안 코스텔로를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면 중 그의 행동은 스트레스와 공포와 비슷했어요. 연구 결과 그는 때때로 섬뜩하고 생생한 꿈을 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어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이 귀여운 수중 생물은 지능이 뛰어나고 때때로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와 마찬가지로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코스텔로의 경우 플로리다 키 해안에서 겪은 힘든 시절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불쌍한 코스텔로는 포로로 잡히기 전 포식자에게 촉수를 잃는 등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꿈에서 그런 모습을 본 것일지도 모르죠. 이 발견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동물과 인간 모두의 지능과 지각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식물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실제로 초음파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토마토와 담배 식물이 복잡거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뽁뽁이가 터지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이를 초음파 신호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즉 식물은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은 드라마의 여왕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알리는 것을 선호해요. 식물은 시간당 약 30에서 50회 정도 소리를 내요. 평온하고 건강한 식물은 그다지 소리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식물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도 가지고 있어요. 갈증을 느끼는지 줄기가 잘려서 괴로운지 등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요. 게다가 일부 식물은 매우 극적이어서 탈수 증상을 보이기 전, 즉 탈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기 전부터 알람을 울리기 시작하기도 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확신하지 못해요. 다만 식물의 배관에서 기포가 춤을 추는 걸 의미하는 캐비테이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향곡을 부르는 식물에는 옥수수, 밀, 포도, 심지어 선인장도 포함되어 농작물이 목이 마른지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에서 상당히 큰 발견이에요. 이제 우리는 식물의 소리를 엿듣고 그들의 비밀 언어를 해독할 거예요. 전 세계적인 뉴스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우주의 나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흔들고 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7억 살 정도일 것으로 추정됐어요.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가 이보다 거의 2배나 더 오래된 최대 267억 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입증된 것이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숫자는 그대로 유지돼요.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 고대 별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 별들은 우주 자체보다 더 오래되어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우주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40억 년 된 고대별 메투셀라가 있어요. 또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빅뱅 이후 불과 수억 년 만에 매우 성숙해진 은하를 포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천문학자들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가설은 팽창하는 우주 이론과 피곤한 빛이라는 이론을 결합합니다. 이 가설은 빛이 우주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잃는다는 것을 암시해요. 이것을 팽창 우주 이론과 결합하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빛이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초거대 별을 모두 볼 수 없고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새로운 모델은 또한 은하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를 뒤로 미룹니다. 이는 웹 망원경이 발견한 초기 은하가 형성되는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는 걸 암시해요. 이 연구는 과학계에 심각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계산에 큰 실수가 있었다면 천체 물리학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생각해야 할 거예요. 이는 엄청난 도약이 될 거고 거의 모든 것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해요. 따라서 과학자들이 이 새로운 이론을 테스트하는 동안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주뉴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AI 기술은 이미 과학 연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죠. 이번에는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데 AI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SETI의 연구원들은 우주의 소음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전파망원경으로 별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다양한 신호로 가득 찬 천상의 라디오 방송국을 튜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펄서로부터 전파, 은하, 지구의 간섭까지 모든 것을 포착해요. 당연히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외계인의 잠재적 신호를 식별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60여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해야 했어요. 하늘을 스캔하고 수많은 별과 무선 주파수를 탐색하는 것은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 알고리즘은 우주 데이터 속에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간섭 패턴과 같은 알려진 간섭 패턴을 인식하고 구별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알고리즘은 알려진 패턴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즉 건초 더미에서 잠재적인 바늘을 찾아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기서 몇 가지 돌파구를 찾았어요.
천문학자들은 알려진 패턴에 맞지 않는 8개의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외계 생명체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연구에 큰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동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선사시대 지구를 방문할게요. 오늘날의 거북이를 작은 장난감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거대한 거북이를 상상해보세요. 최근 과학자들은 이 거인 중 한 마리의 화석화된 유골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약 8천만 년에서 7천만 년 전에 유럽 바다를 누비던 바다 거인이에요. 스페인 북부에서 한 등산객이 피레네 산맥 근처에서 이 거북이의 조각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이 거북이의 몸 길이는 약 4m에 달하는 코뿔소 크기였어요. 참고로 이 거북이의 크기는 보통 자동차 한 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멸종사건 이전에는 극단적인 크기의 거북이가 더 흔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이는 더 작지만 여전히 상당한 크기를 갖고 있었고 나중에는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고대 바다에는 연체동물과 해파리를 잡아먹는 거대한 거북이 가득했습니다. 이 발견은 또한 거대 거북이 북미에만 서식하는 생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거북이의 존재는 이 거대한 파충류가 유럽 해역에서도 서식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요. 따라서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에서 중요한 탄소 화합물을 발견하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메틸 양이온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분자는 하찮아 보이지만 성간 유기화학의 비밀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탄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탄소 분자는 별에서 행성 그리고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성하는 빌딩 블록이에요. 탄소는 생명체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과학자들은 탄소가 어떻게 지구에서 우리의 존재를 형성했는지 그리고 우주의 다른 곳에서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틸 양이온은 복잡한 탄소 기반 분자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것이 바로 메틸 양이온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멋진 이유입니다. 나사 과학자들은 젊은 별들에서 이를 발견했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로부터 1350광년 떨어진 오리온 성운의 차가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태양보다 작고 약간 약한 이 항성계의 별은 근처에 뜨겁고 젊은 거대한 별에서 나오는 강렬한 자외선을 받아요. 이렇게 강한 자외선은 복잡한 유기분자를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팀은 이러한 자외선이 오히려 탄소 화합물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어쩌면 더 강한 별과 그 엄청난 방사능 수치가 실제로 생명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해서 화학 연쇄 반응을 일으켜 식물과 동물과 같은 복잡한 탄소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네요. 몇 년 전 이집트에서 끔찍한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사람의 손 16개가 4개의 으스스한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묻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정상적으로 커서 사람의 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오른손만 있고 왼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어두운 의식의 실행을 가리킨다는 것이 밝혀졌죠. 고대 이집트 예술과 이야기에는 전사들이 승리의 증거로 적의 오른손을 내밀고 그 대가로 금을 요구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자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영원히 끊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러한 유형의 패배를 보장하는 것은 승리하는 쪽에 흥미로웠습니다. 이 싸움은 이집트인 대힉소스의 싸움이었어요. 힉소스는 한때 가나안으로 알려진 곳에 살았던 이들이에요. 이집트는 항상 역사를 바꿀 만한 발견의 중심지였는데 얼마 전 이 파피루스가 발견되었습니다. 파피루스를 펼치면 마천루 높이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예요. 텍사스주 위치타 폴스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천루 말이에요. 인간이 노트 앱에 글을 쓰지 않았던 시절에는 파피루스 식물의 수질로 만든 이 물건에 글을 썼습니다. 약 2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장례식 전통과 사후 세계에 대한 환상을 묘사한 책을 연상시키는 무언가를 썼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로 여겨지며 현재까지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본은 사카라에 위치한 조저 피라미드 바로 남쪽에 위치한 방에서 출토됐어요. 네, 조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자 피라미드가 아니죠. 최근 사카라 유적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미라 중 하나를 발견한 고고학자들의 흥분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답고 잘 보존된 미라가 부유한 남자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금박으로 덮인 깊은 갱도에서 발견됐어요. 그가 중요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머리에 두른 밴드, 가슴에 차고 있던 팔찌, 이집트 최고의 귀족들만 입었던 튜닉으로 방부 처리된 사실 등이 그 예입니다. 이번 발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4300년 전에 남겨둔 것처럼 박격포로 봉인된 안식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과거 2008년 고고학자들이 사라진 피라미드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는 4000년에 걸쳐 노후화되어 사라졌어요. 현재는 그 기단만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꽤 중요한 유적지였죠. 고대인들은 피라미드 주변에서 대제사장이 신성한 황소의 미라를 운반하는 특별한 형태의 의식을 거행했다고 전해져요. 재밌는 사실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아피스 불이 멤피스의 도시 신의 지상 화신이며 다산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피스 불이 아니었어요. 온통 검은색이어야 했고 뿔 사이에 흰색 마크가 하나 있어야 했고 매우 특별한 특징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제들에 의해 선택되고 죽을 때까지 존경받았어요. 그 후에는 미라가 되어 지하 갤러리에 묻혔습니다. 이 사라진 피라미드는 1800년경에 사라졌어요. 사카라 마을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독일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처음 발견했을 때 머리 없는 피라미드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공식 발견 후 몇 년이 지나자 사막의 모래가 피라미드 전체를 덮어버렸죠.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몇 차례 발굴이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피라미드를 덮고 있던 8m의 모래 더미를 걷어내고 피라미드 바닥 전체를 파냈을 때 매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100만 구가 넘는 미라가 있는 공동묘지를 발굴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은 약 1700구의 미라를 발굴했습니다. 다른 고전 이집트 미라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이 왕이나 파라오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이집트가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평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묘지의 이름은 멋지네요. 물소의 길입니다. 다음 여행에 꼭 한번 가보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황소와 버팔로 외에도 개코 원숭이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20세기 초 고고학자들은 원숭이 계곡이라는 곳에서 원숭이 미라가 가득한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라면 미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특정 동물은 특정 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자칼은 고대 저승의 신 아누비스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양이는 여성신 바스테트와 비유됐고요. 개코 원숭이는 이집트 최고의 신 중 하나인 라의 조언자이자 지혜의 신인 토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꽤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개코 원숭이들이 평생 동안 햇빛을 받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극심했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해요. 어쩌면 토스가 이 개코 원숭이 사육사들에게 화를 낸 걸까요? 추측일 뿐이죠. 이집트 고고학자들에게는 지루할 날이 없어요. 그들은 황금혀를 가진 인간 미라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황금혀가 저승에 가면 말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가능성이 희박하긴 했지만 사실 또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이 미라들 중 일부는 목걸이, 도자기, 연꽃과 풍뎅이 모양의 황금 유물과 같은 물품과 함께 나무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도요. 농담이에요. 최근 이집트에서도 새로운 신전이 발굴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전이 제우스, 카시오스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전능한 그리스 하늘의 신 제우스와 카시오스 산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 주변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땅에서 튀어나온 분홍색 화강암 기둥 2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빙고! 이 기둥은 사원의 정문을 상징하는 기둥으로 수년 전 지진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 심각한 신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최근 카이로 남쪽의 한 도시에서 과학자들이 황금 반지를 발굴했는데 프로도는 아니었고 마법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금반지였지만 공식적으로 베스라는 이름의 유흥의 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신은 종종 신성한 텍스트에서
통통하고 행복한 난쟁이로 묘사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받는 타투는 대부분 의미가 없어지고 미적 목적으로만 새기곤 하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보호의 표시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적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일강 주변에서 과학자들은 문신이 잘 보존된 미라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피부가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죠. 이 여성 중 2명은 허리에 문신을 새겼는데 그림은 단순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통통한 난장이 베스를 포함한 그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는 또한 출산 중 여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로봇을 발명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믿지 않겠다고요? 좋아요. 그건 완전히 사실은 아니죠. 물론 그들은 천문학자였고 수학자였고 공학자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패키지에 기이한 발명품을 끼워 넣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하토르라고 부르는 자동화된 신이에요. 이 목조 조각상은 누군가 그 비밀을 알아채기 전까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수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엑스레이 기계의 도움으로 조각상 내부에서 기계 작동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도르래처럼 생긴 축은 조각상의 어깨에서 왼쪽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회전하면 동상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죠. 이봐, 날 잡으라고. 날 잡아.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 1961년 2월 3명의 모험심이 강한 암석 애호가들이 캘리포니아주 올란차 근처에서 지오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매우 특이해 보였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서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지오드를 절단했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광물 구조물 대신 도자기를 닮은 원통형 물체가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에는 금속 축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구리와 정체불명의 물질로 만들어진 육각형 외피가 있었습니다. 발견자들은 50만 년 전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의 예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틀란티스와 같은 고도로 발전된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었고 시간여행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미래에서 왔다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적인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했을 때 가져온 것일까요? 이러한 가설 중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과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대한 고고학계는 90년대 후반까지 소위 코소 유물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이론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의론자들이 발견 당시의 이미지와 엑스레이를 점화 플러그 수집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물이 고대 기술이 아닌 1920년대 금속 부품이고 부식된 점화 플러그라고 확인했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후 유물을 공동 발견한 사람 중 한 명이 검사를 위해 워싱턴 대학교로 유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 유물이 1920년대 챔피언 점화 플러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물이 들어있던 돌은 지오드가 아니라 결석이었어요. 이러한 구조물은 수십 년 또는 수년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지만 수천 년이 걸리질 않습니다. 코소 유물은 유사 고고학에서 말하는 부적절한 유물의 좋은 예입니다. 논리적으로 있어서 안 되는 장소나 시간에 발견된 유물이죠. 이러한 유물은 발견된 시대에 비해 너무 진보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시기에 인간의 활동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그다드 배터리는 그러한 유물의 또 다른 예입니다. 1930년대 독일 고고학자가 발견한 이 유물은 점토 항아리, 구리 원통, 항아리 마개를 통과하는 철 막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윗부분은 아스팔트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발견자는 이 항아리에서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인 2가지 금속과 전해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고대 문헌은 없지만 과학자들이 식초나 포도주와 같은 이온 용액을 채우고 실험한 결과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2000년 전의 배터리였다면 고대 의료 행위에서 사용되었거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윙윙거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각상에 박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물을 발견한 퀘니히드는 이것이 금속을 코팅하는 공정인 전기 도금에 사용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바그다드 유물이 배터리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1V 정도의 소량의 전기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유물이 성스러운 두루마리 문서를 보관하는 용기였다고 믿습니다. 1930년대 한 부부가 텍사스주 런던의 레드크릭을 따라 걷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암석처럼 보이는 곳에서 튀어나온 나무 조각이었어요. 약 10년 후 그
그 비밀을 알고 싶었던 부부의 아들이 바위를 깨기로 결심했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현대식 망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망치를 둘러싼 암석이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한 젊은 지구 창조론자 칼 보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이 암석을 진화론을 반박하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차례의 조사 끝에 이 암석이 생각만큼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질학적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현대의 망치를 감싸게 된 것뿐이었죠.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플린스톤처럼 인간이 공룡과 공존했다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전에 한 광부가 망치를 떨어뜨렸고 자연이 그 일을 해낸 것일 뿐입니다. 중국의 한 고고학자가 커다란 타원형 머리를 가진 작은 존재의 무덤으로 보이는 동굴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유적과 함께 동그란 투구를 쓴 인물, 태양, 달, 지구, 별이 완두콩 크기의 점들로 연결된 암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나선형 홈이 새겨진 700개가 넘는 신비한 돌 원반도 발견되었죠. 이 디스크가 한 중국 교수에게 보내졌을 때 상황이 더욱 이상해졌는데, 그는 그 홈이 사실은 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번역에 따르면 이 디스크는 약 1만 2천 전에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불시착한 다른 행성에서 온 드로파 방문자들이 현지인들에게 쫓겨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살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1960년대에 몇 개의 기사로 처음 발표되었지만 모든 것이 약간 수상해 보였습니다. 고고학자, 교수, 심지어 그들이 일했다는 대학까지 관련자 중 누구에 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티베트에는 드롭카라는 집단이 있지만 그들은 외계인이 아닌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드롭카 스톤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중국의 외딴 지역에는 바이공 파이프로 알려진 기괴한 파이프 모양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1996년 한 현지 탐험가가 바이공산과 인근 토손호 기슭에 돌출된 이 파이프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고대 손님들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파이프 재료의 샘플을 검사했을 때 대부분 일반적인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8%의 물질이 있었습니다. 특수 검사 결과 이 파이프는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나중에 현장을 방문한 중국 지질학자들은 이 파이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땅의 균열에 쌓인 퇴적물일 수도 있고 과거 이 지역의 무성한 나무 뿌리 화석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멕시코에는 테카식 칼릭스틀라 우 아카 머리라는 신비한 테라코타 유물이 있는데 1930년대 매장 발굴 중 발견되었습니다. 이 머리는 화려한 로마 조각상과 매우 흡사해서 멕시코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발견자는 수십 년 동안 이 두상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 두상은 멕시코시티에서 약 64km 떨어진 3층 피라미드에서 금, 구리, 도자기 등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두상이 실제로 수세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콜럼버스보다 먼저 로마인이나 다른 문명이 메소아메리카에 도착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난파선을 타고 일부 유물과 생존자들이 해변에 도착했다는 표류 항해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머리가 바이킹이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이킹이 메소아메리카 원주민을 만났다는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몇 가지 이론이 떠돌고 있지만 콜럼버스 이전 접촉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인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머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강변에서 도랑을 파던 인부들이 쐐기를 발견했는데 이 쐐기는 현재 아이우드의 알루미늄 쐐기 또는 아이우드의 물건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옆에는 마스토돈의 뼈가 있었습니다. 코끼리의 먼 친척인 마스토돈은 1만 1천년 전에 살았으니 쐐기도 같은 연대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멋진 점은 1800년대까지만 해도 발견되지 않았던 금속인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재는 최근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카이로 근처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한 미라를 소개합니다. 네,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4300년 된 이 미라는 이집트 고대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조세르의 계단 피라미드 근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은 급으로 여러 겹 덮여 있었어요. 발굴팀은 고대 이집트 관리의 무덤과 특별한 의식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비밀 관리인의 무덤 등 다른 무덤도 여러 개 발견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무덤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조각상이 있는 작가의 무덤이었어요. 이 광대한 매장지에는 12개 이상의 피라미드와 휴식 공간도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라 중 하나는 하트셉수트의 미라일 거예요. 그녀는 약 20년 동안 이집트를 제왕처럼 통치하며 온갖 인상적인 건물을 짓고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왕들의 계곡에서 그녀의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석관은 비어 있었어요. 카터는 다른 무덤에서 2개의 관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하트셉수트의 습식 간호사의 관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지의 여인의 관이었습니다. 2006년 한 전문가 팀이 이 수수께끼의 여인이 여왕이 맞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하트셉수트의 이름이 적힌 나무 상자에서 어금니 하나를 발견했고 미라의 입의 틈새와 비교한 결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람세스 2세는 꽤 인상적인 통치자였지만 결국 역사를 만든 것은 그의 미라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좋아요, 그만할게요. 람세스는 무려 60년 동안 통치한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라오로 꼽혀요. 또한 90세 이상까지 살았어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꽤 놀라운 일이죠. 람세스 2세에게도 100명이 넘는 자손이 있었다고 하니 대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시신은 원래 왕들의 계곡에 묻혀 있었는데 어떤 교활한 사람들이 무덤의 모든 보물을 훔쳐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시 관리들은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비밀 장소로 옮겼어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람세스 2세 미라가 다른 통치자 및 주요 관리들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미라를 파리로 가져가서 애지중지했어요. 문제는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람세스 2세에게 그만의 여권을 주는 것뿐이었어요. 직업은 왕으로 기재되었고 문서에는 그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죠. 대부분의 미라가 반드시 촉촉한 피부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디 다이로 알려진 아시아 여성의 미라는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요. 그 다이애나 비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대부터 부유했던 이 여성은 1971년 화려한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미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환경의 습기와 산소 부족과 같은 무덤의 특수한 조건 덕분에 그녀의 시신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됐어요. 피부는 부드러웠고 머리카락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여전히 유연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미라를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에는 식기와 악기 등 그녀와 함께 묻혔던 수많은 화려한 물건들도 전시되어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미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그녀가 50세경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다이 여사는 여전히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1991년 알프스에서 얼음인간 외치의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처음에 현대의 산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는 사실 구리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해발 3048m가 넘는 산길에서 발견됐죠. 그의 미라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구리시대 유럽의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가 중부 유럽 출신으로 육식을 즐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한 관절염, 동맥협착, 장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침술과 약초를 사용해서 이러한 질환을 치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며칠 전에는 연장을 갈기도 할 정도로 연장을 다루는데 능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지 누가 알겠어요. 투트왕과 그의 이야기는 모든 미라를 유명하게 만든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파라오는 3000여 년 전 19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미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미라 중 하나예요. 1922년 그의 무덤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다른 많은 왕릉과 달리 온전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순금으로 만든 관을 포함해 엄청나게 화려한 관들이 있었어요. 투트의 무덤은 고대 이집트 역사를 엿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미라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DNA 분석을 통해 파라오의 부모를 확인할 수 있었고 파라오가 걷기 힘든 희귀한 뼈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진저는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본 미라 중 가장 멋진 미라 중 하나일 거예요. 황금빛 머리카락과 완벽하게 보존된 손톱으로 여전히 날아다니는 5000년 전의 시간여행자 같잖아요. 이집트에서 발견된 진저는 가장 오래된 미라로 알려진 시신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미라에 대해 알기 전에는 뜨겁고 건조한 모래의 얕은 무덤에 시신을 묻곤 했어요. 그리고 모래가 모든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었고 시신은 자연적으로 보존됐어요. 과학자들은 진저의 보존이 의도적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도자기 그릇과 함께 묻힌 것으로 보아 그를 묻은 사람이 상당한 보존 기술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면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진저를 만나보세요. 한 네덜란드 미술품 수집가가 아시아에서 조각상을 구입했다가 이상한 발견을 하게 됐어요. 동상 안에 미라가 숨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시신이 너무 약해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만 했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미라가 1000년이 넘은 미라로 동상에 안치되기 전 200년 동안 전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CT 스캔을 했을 때 미라가 글씨에 적힌 종이 조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박테리아에 덜 감염되게 하는 특별한 식단과 차를 포함하는 매우 격렬한 과정인 자가 미라화라는 것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 의식을 치른 사람들은 진심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네페르티티만큼 과학자와 역사가들을 당황하게 한 이집트 여왕은 없어요. 네페르티티는 조각상을 보면 가느다란 목과 큰 눈, 높은 광대뼈로 유명해요. 그녀의 이름은 아름다운 여인이 왔다라는 뜻으로 해석돼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죠? 파라오는 아니었지만 네페르티티는 여전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내이자 왕비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권력 덕분에 그녀는 실제로 존경을 받았지만 일생 동안 많은 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투트 왕과 친척 관계였지만 생물학적으로 친척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계모였죠. 지금까지 현지인들은 아직 미라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곧 밝혀질지도 몰라요. 왕들의 계곡에서 무덤을 발굴하던 현지 이집트 학자가 네페르티티와 그녀의 딸로 추정되는 2개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곧 이 2 미라의 정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중 하나가 네페르티티로 밝혀진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거예요. 미라의 DNA 분석과 CT 스캔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여왕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이집트 아래에 있는 것의 표면만 긁어 모았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네페르티티는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하고 번영했던 시기에 통치했지만 안타깝게도 사회적 혼란기에 세상을 떠났고 무덤도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제 서프라이즈! 지구에는 7개의 대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대륙인 아르고랜드는 지구의 미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로부터 숨어 있는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수께끼를 풀 준비가 되셨나요? 과학자들은 1억 년 넘게 사라진 땅을 찾고 있습니다. 뉴스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구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항상 검색하기 때문이죠. 아마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대륙은 한때 미국 영토 전체만큼이나 넓었어요. 오랫동안 지질학자들은 현대 호주의 거대한 덩어리가 허공으로 사라진 건지 궁금해했어요. 어떤 이들은 단순히 해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네덜란드 전문가들과 7년간의 조사 덕분에 이제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정글 아래에 이 잃어버린 땅의 일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지리교과서에 나오는 대륙은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과 같아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실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세계 지도를 찾아서 인쇄하세요. 모든 대륙을 오려서 한동안 가지고 놀아보세요. 모든 대륙이 서로 잘 어울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남아메리카가 아프리카 근처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모습일 겁니다. 지난 2억 년 동안 형성된 바다를 가까이서 보면 대륙들이 거대한 문자 C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학자들은 이 C를 초대륙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판게아는 판탈라사라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그 글자 C의 안쪽에는 테티스에라는 작은 바다가 있었어요. 이 작은 바다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라기 시대의 과학자들이 아르고랜드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 사라진 대륙은 사라지면서 호주에 구멍을 남겼는데 현재 아르고 심연평야로 알려져 있어요. 지질학자들은 처음에 이 모든 것이 섭입이라는 과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섭입은 지각의 한 부분이 다른 지각 아래로 내려가 행성의 멘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오프 스크래핑을 통해 대륙이 사라지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아시아가 부딪히면서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도 이런 방식이죠. 반면 아르고랜드의 경우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는 유물처럼 아르고랜드가 호주에서 분리된 것처럼 추정되는 시기보다 훨씬 더 오래되어 보였어요. 한 대륙이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다른 대륙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이제 아르고랜드의 전체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그 미스테리를 밝혀냈습니다. 아르고랜드는 가라앉거나 삼켜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아르고펠라고로 변모해서 소대륙이라고 불리는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호주에서 멀리 떠올랐을 뿐이에요. 이 미니 대륙은 동남아시아 정글에 정착하기 전에 약간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이 발견은 전체 판게아 퍼즐에 딱 들어맞아요. 이 발견을 통해 대륙이 어떻게 분리되고 구성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과거의 생물 다양성과 기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역사, 문명 또는 일상의 사물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보이지 않는 종의 경계선의 숨은 미스테리 같은 거 말이에요. 영국의 탐험가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의 이름을 따서 월리스 라인이라고 불려요. 150여 년 전 월리스는 말레이 군도 일대를 여행하며 수천 개의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보이지 않는 선의 한쪽에 있는 동물과 다른 쪽에 있는 동물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선은 예를 들어 유대류와 호랑이 또는 꿀벌과 트로곤 사이의 벽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약 3,500만 년 전에 호주가 남극 대륙과 분리되어 아시아와 충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륙 간 삼각관계는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땅의 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월러스 라인 양쪽의 동물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여러 전문가들이 이러한 충돌과 기후 혼란으로 인해 아시아종들이 말레이 군도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호주 동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일부 동물은 너무 덥고 습해서 적응하지 못했고 다른 동물은 열대 섬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죠. 아시아로의 대륙 이동에 대한 이러한 발견은 최근의 인간종의 발견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숨은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약 5만 년 전 루손섬에 인간과 비슷한 고대 종족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돼요. 수석 연구원은 이 발견이 아시아에서 인류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종의 이름을 섬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호모 루조넨시스라고 명명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뼈에는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호미닌 종에서 볼 수 없었던 특성이 이상하게 혼합되어 있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작은 이빨과 고대 인류의 조상과 더 유사한 손과 발이 그것입니다. 특히 이 인류종과 오랫동안 사라진 남부 지역을 연결해준 것은 바로 이 예스러운 팔다리였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처럼 원시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종만이 200만에서 300만 년의 시간과 진화 과정을 거쳐 분리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호모 루조넨시스가 정말 새로운 종일까요? 모두가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생물도 우리 밑에 있는 땅에 끊임없는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륙이 영원히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거대한 대륙에서 진화한 대륙은 미래에도 비슷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와 관련해서 한 유럽 대학의 지질학자가 지구의 초대륙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1755년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지진을 출발점으로 삼았는데요. 이 지진은 지각판이 원래와 조금 다르게 움직였을 때 발생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2016년에 한 가지 이론을 내놨어요. 지각판 사이에 실밥이 떨어져 나가면서 더 큰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죠. 자동차 앞유리의 두 구멍 사이에 유리가 깨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중해에서 아일랜드까지 섭입대가 확장되어 화산, 지진,
새로운 산이 이 지역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대서양은 사라지고 태평양도 하나의 큰 바다로 변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7대륙 대신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초대륙이 생겨날 거고 그는 이를 아우리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대서양은 계속 열려있고 태평양은 닫혀있는 노보 판게아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시아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북극해가 닫히고 대서양과 태평양이 계속 열려있다고 상상해야 해요. 남극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북극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이동해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판게아 울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아메리카 대륙 동해안에 새로운 섭입판이 생겨나죠. 어느 쪽이든 미래의 모든 대륙이 다시 한번 충돌한다면 그 경험은 재미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 2억 5천만 년 후에 우리는 덥고 축축한 비닐봉지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 해요. 이상하게도 그 비닐봉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즉 해안 지역이 될 겁니다. 내륙 지역은 불타는 사막처럼 지글지글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동물종들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더위를 견디려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모델은 모든 종류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초대륙이 조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테스트할 수 있어요. 미래의 우주여행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모델은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 행성의 기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5살이고 비디오 게임의 지루함을 느꼈다고 상상해보세요. 대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래된 취미인 잃어버린 마야 도시를 추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심합니다. 일부 고대 문명에서는 별자리를 기반으로 도시 전체를 건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야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마야 문명이 존재했다고 믿었던 모든 별자리가 담긴 책을 발견해요. 오래된 구글 지도를 열고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고대 마야 도시를 지도에 표시해요. 이 정보가 실제로 일치하는 걸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마야의 가장 큰 도시들은 마야 별자리에서 가장 밝고 큰 별에 해당해요. 이제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100개가 넘는 고대 도시의 지도를 만들다가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고고학자들이 마야 도시 2곳을 발굴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별자리 지도에는 별이 3개나 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오랫동안 사라진 도시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너무 공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이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윌리엄 가두리라는 캐나다의 10대 소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소년은 과학 천재로 알려져 있으며 방금 소개한 별자리 이론으로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조사하던 23번 별자리에서 3번째 도시가 빠진 걸 발견하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위성 사진을 인터넷에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나사, 일본에 본사를 둔 위성회사인 젝사, 그리고 구글 어스의 이미지를 조사했어요. 이러한 이미지로는 여전히 의문을 풀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캐나다 우주국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의 친구는 그가 찾고 있던 답을 얻을 수 있는 최첨단 위성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미지에 따르면 멕시코와 벨리즈의 국경에 도시의 유적처럼 보이는 넓은 정사각형 지역이 있습니다. 윌리엄은 이 이미지를 뉴 브런스윅 대학교의 원격 감시 전문가인 아르망 라로크 박사에게 가져갔어요. 라로크 박사는 이미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 30개의 건물과 대형 피라미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과학계와 고고학계는 15세 소년의 발견에 열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몇 가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마야 도시가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예요. 그 이후로 티클, 팔렌케, 욱스말 등의 도시에서 유적이 재발견됐죠. 마야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콜럼버스 이전 가장 큰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은 전성기의 마야 문명이 40개 이상의 도시로 구성됐고 인구는 수백만 명에 달했다고 추정해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그들의 도시는 꽤 흥미로웠는데 마야 문명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벨리즈에 걸쳐 있었어요.
주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에서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죠. 일련의 의식용 건물, 피라미드, 광장, 심지어는 야구 경기를 위한 코트까지 건설했습니다. 마야인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열심이었지만 첨단 천문 시스템도 개발했어요. 고대 기술을 통해 금성과 화성 같은 행성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고 일식 날짜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를 발견하는 데 사용한 방법론은 특이하지만 완전히 초현실적이진 않았어요. 마야인들은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으니까 하늘과 관련된 주요 건축물을 건설하는 게 그리 이상할 건 없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게 그들이 처음도 아니에요. 이집트 학계에서는 기자 피라미드가 오리온 별자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건설된 방법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의 주요 별 중 하나와 일치하도록 의도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윌리엄에 따르면 그는 마야인들이 도시를 건설한 위치를 이해할 수 없어 마야 별자리를 살펴보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다고 합니다. 치첸이차나 욱스말과 같은 대부분의 주요 도시는 강이나 큰 수역 근처에 있지 않아요. 대신 변두리 땅과 산꼭대기에 지어졌는데 그게 이 15세 소년에게 혼란을 줬죠. 윌리엄은 이 도시가 천문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발견한 신도시의 이름을 불의 입이라고 지었죠. 제 별명하고 똑같네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론은 고고학계 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마야 전문가들이 윌리엄의 발견을 반박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별자리 이론이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앤서니 아베니는 윌리엄의 방법론을 창조적 상상력의 행위라고 언급했어요. 그는 마야 별자리가 실제로 뭐였는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모두 가설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의 발견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은 마야 학자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위성사진에서 확인한 물체가 오래된 옥수수밭일 뿐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의 주장은 2021년 이 지역 근처에서 진행된 탐험에서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한 것에 의해 뒷받침됐어요. 그래도 15세 소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를 거의 찾아낸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죠. 윌리엄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기술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잃어버린 문명을 발굴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주 고고학자 사라 파캅에 따르면 위성 이미지는 이집트와 다른 지역의 고대 도시를 발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해요. 사라 자신도 하루의 대부분을 이미지에서 오래전에 도시가 있었을 만한 흔적을 찾으며 보낸답니다. 어떤 물건이 묻혀 있으면 그 위에 초목, 흙, 모래 또는 다른 현대식 건축물로 덮여 있을 겁니다. 라고 그녀는 말해요. 예를 들어 그녀는 거대한 초목 아래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적외선 기술을 사용해요. 최근 브라질에서의 주요 발견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위성 이미지에서 기원전 200에서 1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참호 네트워크가 발견됐어요. 이를 통해 약 6만 명이 거주했을 수 있는 정착지를 추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성 이미지가 실제로 지상에 있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도랑과 상형 문자가 있는 여러 개의 토루를 발견했어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마야인들의 건축 유형과 매우 흡사하게 광장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성벽의 잔재도 발견했습니다. 위성 기술의 발전으로 티클과 같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마야 도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요. 과테말라 정글 한가운데에 위치한 티클은 고대 마야 제국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성기에는 오늘날의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도시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녔어요. 티클은 일련의 복잡한 기념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왕과 추장의 휴식처로 추정돼요. 이미 큰 규모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원래 믿었던 것보다 3배나 더 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요 발견은 도시 외곽의 요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원래 도시가 얼마나 멀리 뻗어 있었는지를 나타내죠. 그리고 새로운 발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구원들은 마야 문명 쇠퇴의 잠재적 원인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발굴하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은 티클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세이발 유적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도자기와 고고학 발굴에서 나온 방사성 탄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위대한 문명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마야 문명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마야 도심이 악화되고 마야 인구가 분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유적을 발굴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네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다른 고대 이집트 무덤들과 달리 투탕카멘 왕의 무덤은 3000년 동안 도둑의 침입을 받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무덤이 평균보다 작고 왕들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탐험대가 투트의 유적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탐사되고 있었습니다. 입구는 모두 인근 무덤 건설로 인한 잔해로 덮여 있었고 이 또한 무덤을 비밀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또한 무덤 외부에는 아무런 글도 표지판도 없었어요.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마침내 무덤을 발견한 19세기까지 무덤이 놀라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간의 흐름도 한몫을 했어요. 하지만 카터가 그렇게 대단한 영웅이었을까요? 최근에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교활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카터가 단순히 미화된 보물 사냥꾼이 아니라 진정한 고고학자였다고 생각하곤 했죠. 투트를 만나기 전부터 그는 이집트 유물을 끊임없이 탐구해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특이한 물건들에 흥미를 느꼈고 곧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조각과 비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카터는 우연히 투트 왕의 유해를 발견한 후 10년 동안 투트 왕의 무덤에서 나온 황금 왕좌, 전차, 조각상 등 모든 종류의 유물을 기록하고 가공해서 나일강을 따라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으로 보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래요.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모든 유물이 이집트 관리들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밀 편지를 통해 카터의 10개는 저들에게, 하나는 나에게 정책이 밝혀진 것 같네요. 문제의 편지는 1922년에 카터의 친구이자 언어학자인 앨런 가디너 경에게 보낸 것으로 1922년에 작성된 거예요. 이 글에서 카터는 무덤을 발견했다고 언급하며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1934년에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가디너는 카터가 감사 선물로 보낸 부적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카터는 그게 투트의 무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분명히 그랬던 것 같죠. 이집트 박물관의 영국 관장도 카터의 교활한 노력을 알아차렸지만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디너의 부적을 투트의 무덤에서 나온 다른 부적과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두 부적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가디너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 너무 실망스러워 카터에게 다른 편지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로 결심한 가디너는 유명한 고고학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카터에게 훔친 물건을 카이로로 가져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가디너가 조언한 것처럼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밝으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역사상 가장 독특한 주제에 대한 더 많은 놀라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카터의 발견 이후 행적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947년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학자와 함께 일했던 알프레드 루카스라는 남자가 카이로의 한 비밀스러운 저널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는 카터가 무덤의 문을 몰래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식적인 발견이 있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봉인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카터와 그의 일행이 고대 유물을 손에 넣기 위해 일찍 무덤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물건들이 팔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고 죽은 후에 경매에 붙여지도록 했죠. 하지만 카터는 어떤 것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이집트 정부는 더 이상 미스테리한 실종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무덤에 들어가는 걸 금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명백한 도둑질을 투트 왕의 저주와 연관짓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투탕카멘 왕의 안식처가 발견된 직후에 꽤나 무서운 이야기가 되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해요. 소년 파라오의 무덤을 건드리는 사람은 심각한 불운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미라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극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투트 왕의 무덤을 방해한 사람들이 미스테리하고 불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 저주와 관련된 대표적인 불운한 죽음은 제5대 카나본 백작 조지 허버트의 죽음입니다.
그는 무덤을 찾는데 자금을 지원한 영국 귀족이었어요. 무덤이 열린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미스테리라고 부르지만 허버트는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결국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무덤 개방에는 경비원, 고고학자, 지원 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었어요. 물론 이들 중 몇 명은 무덤이 방문객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은 스토리텔링을 위해 이 저주가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통계적으로 무덤 개방에 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면 우연한 이유로 몇 명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고대 저주의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주문이 발동된 후 20년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허버트에 따른 반세기가 지난 1980년대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하워드 카터 자신도 이 사실이 밝혀진 후 16년이 지난 1939년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가 신중한 홍보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워드 카터는 투트의 무덤이 발견됐을 때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소년왕의 안식처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투트왕의 무덤에서 도난당한 건 무엇일까요? 글쎄요, 우선 보석이 좀 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에 따르면 하워드 카터가 직접 훔쳐간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는 19세기에 무덤 내부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보고 집중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박물관과 경매장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과 비교했죠. 그는 곧 투트의 보석 중 일부의 행방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투트의 가슴에 있던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는 모두 조각이 났고 일부는 카터를 통해 미주리주의 넬슨 애킨스 박물관으로 갔어요. 한편 다른 조각들은 익명의 사람들이 소유한 목걸이가 됐죠. 그들은 2015년에 이걸 팔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넬슨 애킨스 박물관도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머리 장식 조각이 있어요. 한때 투트의 소유였던 구슬도 카터가 훔쳐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슬들은 목걸이로 만들어져 현재 세인트루이스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유약을 바른 세라믹 매직으로 만든 또 다른 멋진 목걸이는 멀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10여 년 전에 이집트로 다시 보내졌어요. 이 역시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카터에게 도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잃어버린 유물은 차치하고서라도 투트 왕은 이 놀라운 고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수많은 놀라운 유물을 남겼어요. 유명한 매장 가면부터 시작하죠. 이 가면은 준 보석과 유리 페이스트가 사용된 53cm의 거대한 금 예술품입니다. 무게는 10kg이고 긴 수염을 기르고 코브라와 독수리 머리 장식을 한 소년 파라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뒷면에는 고대 이집트의 중요한 영적 서적에 나오는 주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 주문은 사후세계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투트는 보드게임 애호가이기도 했어요. 그의 무덤에서 상아로 만든 보드게임 4개를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또한 한 쌍의 금샌들을 발견했는데 편안함보다는 과시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파라오는 생전에 이 샌들을 신은 적이 없을 거예요. 패션 아이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투트는 꽤나 화려한 통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무덤에서 의상과 장신구를 고르고 조정하고 보관하는 데 사용했던 마네킹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역사가들이 그의 무덤에서 발견한 2개의 트럼펫을 보면 소년왕은 음악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1939년 BBC 방송에서 이 트럼펫이 연주된 적이 있지만 오늘날 이 악기는 조작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톤헨지가 가장 오래된 석조 기념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괴벨클리 테페를 소개해드릴게요. 안전벨트 매세요. 이 노인을 만나기 위해 튀르키예로 여행을 떠나야 하거든요. 네, 여행하기에는 너무 늙으셨어요. 농담은 그만하고 괴벨클리 테페는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고고학 유적지로 기원전 만년경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근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 유적지는 돌기둥으로 만든 일련의 원형 및 직사각형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고 동생인 스톤헨지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기둥 중 일부는 동물과 다른 상징의 복잡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매력적인 건물을 만들었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유적지의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 살았던 고대인들의 의식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괴베클리 테페의 발견은 인류 문명의 발달에 대한 오랜 믿음의 도전장을 던졌는데, 이는 복잡했던 사회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출현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짐을 챙기세요.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마사다예요. 이스라엘의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고원에 위치한 고대 요새입니다. 저기 저 경치 좀 보세요. 멋지지 않나요? 기원전 1세기에 헤롯 대왕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우 똑똑하게 지어졌어요. 요새 안에는 창고, 막사, 궁전, 약 4만 세제곱미터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내린 강우량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3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새에 접근하는 길은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3개의 길로만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이 요새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된 후 예루살렘을 탈출한 사람들이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사다의 이야기는 저항과 용기의 상징이 됐어요. 오늘날 마사다는 인기 관광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행은 카르낙 신전단지를 보기 위해 이집트로 향하는 짧은 비행입니다. 카르낙은 이집트 룩소시에 위치한 거대한 고대 이집트 신전단지예요. 2000년에 걸쳐 지어졌으며 0.8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아몬드 로차, 즉 아문나 신을 숭배하기 위한 것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중심지 중 하나였어요. 카르낙 사원단지는 아문 신전, 콘수 신전, 푸타 신전 등 여러 신전과 예배당, 기타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문 신전은 단지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신전으로 거대한 기둥과 동상, 기타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카르낙 신전단지의 가장 유명한 특징 중 하나는 스핑크스 거리로 단지 입구에서 아문 신전까지 이어지는 스핑크스 조각상이 늘어선 긴 길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21m가 넘는 13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홀인 하이포스타일 홀이에요. 카르낙 사원단지는 인기 있는 관광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로 꼽히며 고대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자, 이대로 다음 비행기로 이집트를 떠날 순 없어요. 조저 피라미드를 보기 전까지는요. 이 피라미드는 계단 피라미드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유적지는 사카라에 위치해 있어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건축가 이모텝이 기원전 27세기에 파라오 조세제를 위해 지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피라미드가 돌로만 지어진 최초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며 초기 이집트 건축의 중요한 예라고 믿어요. 피라미드는 원래 높이가 61m에 달했으며 복잡한 건물과 안뜰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피라미드는 6층으로 지어졌고 각 층은 그 아래층보다 작아서 계단처럼 보이는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 조세제의 매장지로 사용됐고 다른 많은 중요한 관리들의 무덤이 있는 광대한 묘지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Grateful Dead. 조세제 피라미드는 원래의 계단식 구조를 덮는 석회암 케이스를 추가하는 등 수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 개조 및 추가 공사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괴됐고 오늘날에는 중앙 코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는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이자 이집트의 인기 관광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어요. 오늘은 최근에 발견된 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리고탑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발굴을 통해 발견됐습니다. 서안지구의 여리고시에 위치한 고대 석탑이에요. 괴베클리 테페와 마찬가지로 기원전 8000년경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구조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타워의 높이는 8.5m가 넘습니다. 탑은 내부탑과 외부탑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리고탑의 용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방어용 구조물이나 망루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신성한 샘 근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탑은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이며 인류 문명의 초기 역사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방문객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고대 역사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예요. 이 고대 유적지는 넷플릭스에서도 주목을 받아 모헨조다로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적지는 현재 파키스탄의 인더스 계곡 문명의 주요 중심지였어요. 모헨조다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고 전성기에는 인구가 약 4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대 도시였을 거예요. 이 도시는 정교한 배수 및 위생 시스템을 갖춘 선진 도시 계획과 대욕장과 곡물창고와 같은 인상적인 건축물로 유명했습니다. 모헨조다로는 기원전 1900년경에 버려졌고 1920년대에 들어서야 유적이 재발견됐어요.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고대 남아시아 문명 연구의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인상적인 역사를 가진 작은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몰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간티아 사원은 지중해의 고조섬에 위치한 신석기 시대 유적지예요. 기원전 3600에서 3200년경에 지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구조물 중 하나라고 해요. 사원은 2개의 거석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여러 개의 방과 제단이 있습니다. 간티아라는 이름은 몰타어로 거인의 탑이라는 뜻인데 거인만이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원은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선사시대 건축의 중요한 예로 여겨지고 있어요. 198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오늘 방문해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우리 비행기는 이미 아르메니아에 착륙했고 가르니 신전을 보러 왔어요. 보세요. 잘 보존되어 있죠? 이 사원은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티리다테스 1세 왕이 태양신 미르에게 헌정하기 위해 지은 신전이에요. 안타깝게도 17세기에 이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진으로 사원이 파괴되었지만 이후 20세기에 재건됐어요. 오늘날에는 인기 관광 명소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국적인 나라의 정글에 숨겨진 황금 모래시계를 찾는 모험가입니다. 마침내 유물을 찾았습니다. 유물을 손에 넣자마자 누군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멈춰! 경찰이다! 손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경찰관 2명이 보입니다. 모래시계를 뒤집고 갑자기 형성된 포털로 떨어지면서 시공간을 넘나들게 됩니다. 이봐, 낯선 사람! 움직이지 마! 우리 사원에서 뭐 하는 거야? 주위를 둘러보니 칼을 든 2 남자가 보입니다. 고대 바빌론의 경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광대한 왕국은 역사상 최초로 법과 위반에 대한 처벌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칙 목록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불리며 282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0세기경 돌기둥에 새겨진 이 법전에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행동에 관한 규칙이 담겨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현대 문명의 법과 비슷했습니다. 바빌론 당국은 현지인들로 구성된 특별 경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공공질서를 감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죠. 군대의 업무에 대한 일부 기록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고대 경찰이 어떻게 시끄러운 연회를 막고 세금 납부를 감시하고 도둑과 약탈자를 수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들의 일상은 현대 경찰의 일과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사원을 지키고 사원에서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했죠. 지금 여러분은 황금 모래시계를 들고 사원에 들어왔습니다. 모래가 쏟아지고 여러분은 다른 장소로 순간 이동합니다. 14세기입니다. 여러분은 나이지리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뜨거운 병원에 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멈춰! 움직이지 마! 너의 운명은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그보 종족의 일원인 오콩코 경비병 2명이 창을 들고 다가옵니다. 오콩코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젊은이와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심판자였으며 누구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했죠. 각 마을에는 자체 오콩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오콩코는 토지 분쟁도 해결했습니다. 판결이나 선고를 내리기 전에 오콩코는 공개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마을의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체포하려고 하죠. 다행히 모래시계가 여러분을 순간이동시켜줍니다. 여러분은 고대 이집트의 신전 안에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원숭이 비명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넌 누구냐? 뒤돌아보니 고대 이집트 중왕국의 경찰인 메제이가 보입니다. 칼을 든 노련한 이들이 개와 원숭이까지 데리고 거리를 순찰합니다. 그들은 이웃 누비아 왕국의 주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영토가 확장되면서 질서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의 신전 사제들은 경찰의 기능을 수행했어요.
신전을 보호하고 약탈자와 도둑을 잡았죠. 누군가 신전에서 물건을 훔치면 신전 사제들은 도둑을 체포하고 직접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런 조사도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뜨거운 정글에 있어요. 덤불과 나무 사이로 커다란 석조 건물이 보이고 흐르는 강물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은 넓은 농경지 옆에 있습니다. 열대우림에 있는 현대 문명처럼 보이죠. 하지만 지금은 15세기이며 여러분은 남미 해안의 잉카 제국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찰관을 토크리코크라고 부르는데 이는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명의 토크리코크가 옆을 지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잉카 제국에는 발달된 법률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을 그냥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람은 피고인의 계급보다 높아야 했어요. 따라서 토크리코크는 도시에서 가장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인구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들의 임무에는 토지 분배와 도로 및 교량 건설도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법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했죠. 그러나 사소한 폭력 행위의 경우 사람들은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혹하지만 공정한 법 덕분에 이곳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모래시계는 여러분을 이동시킵니다.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의 크립테이아가 이곳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운이 좋지 않아요. 이 터프가이들은 어릴 때부터 결투훈련을 받았고 놀라운 힘과 지구력을 키웠어요. 네, 모든 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본 그대로예요. 크립테이아는 숨겨진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찰은 항상 신중하고 조용하게 행동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갑옷이나 큰 칼도 없었어요. 가벼운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크립테이아는 질서를 유지하고 농부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수확물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크립테이아는 민중들의 반란을 진압했어요. 다른 나라의 경찰과 달리 크립테이아는 밤에 일하고 낮에는 쉬었어요. 낮이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체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밤이었다면 스파르타 경찰을 피해 도망칠 수 없었을 거예요. 공정한 사법제도를 중시했던 고대 유대로 순간이동했습니다. 각 도시에는 재판관과 훈련된 병사 2명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쇼테림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전사들은 활쏘기와 칼싸움에 능했어요. 그들의 임무에는 시장 가격을 확인하고 책정하며 사유재산과 공공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집에게는 사슬에 묶여 있어야 하고 길거리에 구덩이가 없어야 하며 칼과 검의 판매는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법 위반은 모두 조사되어 법정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명령에 정말 감사하고 납세자로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황금 모래시계는 15세기 서아프리카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송하이 제국에 와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였으며 카디라는 인류 경찰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위반은 잔인하게 처벌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걸 두려워했어요. 카디는 국왕이 임명하는 정부 관리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군법회의에 회부할지 누구를 작은 벌금으로 처벌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질서뿐만 아니라 왕의 환경도 감시했습니다. 누군가 반역죄를 저지르거나 통치자를 전복시키려 하면 카디는 이를 알아내어 위협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더운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뜨겁기 때문이 아니라 사방에 불길이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건물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2 남자가 안으로 뛰어들어와 여러분을 구해줍니다. 그들이 방금 여러분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로마 제국의 경찰인 비길레스를 소개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소방관들이었어요. 기원전 21년 로마 황제는 신하들에게 귀족과 일반 빈민들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으로 황제는 칭송을 받았고 로마 최초의 공공 소방 서비스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길레스는 거리를 순찰하고 더운 날씨나 불량배들에 의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곧 질서를 유지하고 강도를 잡기 시작했죠. 가벼운 갑옷을 입고 채찍과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모래시계가 여러분을 다른 시대로 데려갔기 때문에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원전 321년부터 185년까지 지속된 마우리아 제국은 고대 인도의 첫 번째 제국이었습니다. 2명의 덩치 큰 남자가 여러분을 붙잡고 헝겊으로 눈을 가리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을 취조실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 주의 모든 도시에는 경찰서장과 갑스라고 불린 팀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경찰 업무를 수행하며 황제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스파이를 찾고 새로운 방문자를 등록하고 그들을 미행했죠. 거리를 순찰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철창에 가두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의 손에서 바로 사라집니다. 마침내 21세기로 돌아왔어요. 모래시계의 윗부분에 더 이상 모래가 없어요. 현대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기 위해 작은 강도짓을 저지를까 고려해봅니다. 하지만 모래시계가 다시 나타나 여러분을 감옥에 떨어뜨리고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깹니다. 밤이 되어 파라오 투탕카멘의 마지막 안식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횃불은 없지만 적어도 손전등은 가지고 오셨군요. 여러 층의 계단을 내려가면 벽에 상용 문자가 새겨져 있고 주문처럼 보이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 무엇이든 가져가는 사람은 영원히 파멸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믿지는 않지만 조금 무서워요. 거대한 돌문을 발견합니다. 함정일까요? 겨우 문을 열었지만 이런 텅 빈 방뿐이에요. 지도를 확인해보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시간이 지난 후 미로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발자취를 되짚어보지만 더 이상 들어왔던 문을 찾을 수 없어요. 혼자 생각합니다. 파라오의 함정에 빠졌구나. 먹을 거 안 가져왔는데. 할리우드 영화에서 주인공이 고대 유적을 탐험하다가 심각하게 위험한 함정에 빠지는 장면 본 적 있으시죠? 이집트 왕족들이 독이 있는 정갈과 뱀, 평생 갇힐 수 있는 미닫이문, 모든 것을 짓밟는 거대한 바위로 자신들의 마지막 안식처를 보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함정들이 정말 진짜로 존재할까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이 모든 것은 허구입니다. 이런 정교한 덫은 고대 문명이 설치하기에는 너무 기술적이었어요. 그렇다고 함정이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집트나 마야와 같은 고대 문명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관행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종종 한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던 위치를 반영하죠. 따라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 즉 당대의 VIP를 위해서는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기념물을 세웠어요. 이러한 문명 중 일부는 사람의 삶이 저 세상에서도 계속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현세의 유품과 함께 묻혔죠. 돈과 권력이 많으면 마지막 안식처가 부와 금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고대 이집트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파라오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무덤에 보관된 금은보화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마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겠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황금 유물, 보석, 심지어 돈으로 가득 찬 넓은 방. 분명히 유혹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이런 장소의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재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고대 문명은 함정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중 하나는 도둑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기념비 내부에 빈 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호텝 3세의 마지막 안식처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멘호텝 3세는 왕들의 서쪽 계곡이라고도 알려진 룩소에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1905년에서 1914년 사이에 2명의 프랑스 기술자가 이 기념물을 처음 발견했죠. 이 구조물은 거대하며 긴 복도와 가파른 계단으로 연결된 10개 이상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왕의 방은 가장 숨겨진 방이며 외부인이 왕의 방을 찾게 되기 전에 여러 개의 빈 방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른 파라오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6m 깊이의 구덩이를 숨기는 가짜 바닥이 있는 기념비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왕의 휴식 공간으로 가는 길에 원치 않는 방문객이 깊은 구덩이에 놀라게 될 거예요. 파라오는 가짜 바닥과 함께 미로 스타일의 복도와 가짜 벽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도둑들이 왕의 진짜 방을 찾기까지 몇 시간, 며칠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독사가 있는 구덩이의 경우 이런 구조물 안에 파충류가 있었다면 아마도 스스로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덩이 안에 먹이가 없다면 뱀이 몇 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할리우드에서 유래한 또 하나의 오해죠.
이런 함정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고고학자들은 멕시코의 붉은 여왕 팔렌케의 마지막 안식처에서 흥미로운 덫을 발견했습니다. 팔렌케는 콜럼버스 이전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마야 도시 중 하나였죠. 붉은 여왕은 마지막 마야 왕의 할머니로 여겨졌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제국의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를 기리기 위해 사후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무덤의 발견 자체만으로도 이미 흥분되는 일이었죠. 고고학자들은 1994년 이곳을 발굴하던 중 고대 기념물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본 건 숨겨진 문이 있는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마침내 이 복도 끝에는 여왕의 방이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여왕의 미라가 그대로 있는 이 방을 발굴하게 되어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여왕의 진주, 옥 조개 껍질, 값비싼 보석과 함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발굴팀은 유골을 탐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방 안이 붉은색 가루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마야인들에게는 붉은색이 중요했고 그들의 의복과 건물 대부분이 붉은색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여왕이 이 정체불명의 붉은 물질과 함께 묻혔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추가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한 결과 붉은 가루가 매우 위험한 광물인 진사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루를 흡입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연구팀은 이것이 여왕의 재산을 훔치려는 자를 위한 함정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가루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덫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원치 않는 방문객을 막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기념비 전체에 주문을 쓰는 것이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비웃겠지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문은 보통 그 장소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는 사람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떤 주문은 도둑이 큰 화재나 끔찍한 호수로 집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주문은 도둑이 불치병이나 알 수 없는 건강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저주했죠. 하지만 이런 주문은 사람들이 금을 훔치는 걸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주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1920년대에 파라오 투탕카멘의 안식처를 발굴한 유명한 영국 이집트학자 하워드 카터에 관한 이야기였죠. 몇 달 동안 발굴에 실패한 카터는 우연히 무덤의 존재를 발견했어요. 몇 달 동안 수색하던 흙 바로 밑에서 계단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팀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막고 있는 모래더미를 치우고 출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문에는 여러 왕실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고 카터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 묻혔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했죠. 그가 옳았어요. 그는 끌로 출입구 왼쪽 상단에 구멍을 뚫고 촛불을 켜서 앞을 비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터는 3000년 동안 숨어있던 투탕카멘의 마지막 안식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발견은 일련의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그것이 파라오의 저주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어요. 카터 자신은 불과 몇 년 후 미스테리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 중 일부는 저주의 위협처럼 홍수로 집을 잃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효과적인 함정이었던 걸까요?